구독, 좋아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도 이제 그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 딱 그거 찝어갖고 말씀 주셔가지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오랜 그 기자 경험을 통해서 네.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진짜로 막 못 찾은 게 아니고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분히 의도죠. 예. 왜냐하면 그 이어서 곧바로 백악관의 논평이 2줄짜리 논평이 나왔어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을 철통같이 유지하길 바란다. 네. 이건 뭐 의뢰하는 얘기니까 그쵸. 그 철통 속에는 많은 또 의미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 줄이 충격이었죠. 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 아니 상대방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일단 콩그레츄레이션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민주적 네. 선거로 선출된 근데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그냥 뭐 콩그레츄레이션 비슷한 말도 없고 갑자기 차이나가 나왔어요. 네. 차이나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 어찌 보면 거의 그 남의 집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식의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일종의 외교적 참사 같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캐롤라인 레빗은 말씀드린 네.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에요. 네. 대단히 영민해서 29살이란 나이에 세계 최강대국의 이 대통령 네. 대변인을 하는 네. 모를 리가 없어요.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스텔스처럼 받아치는 네. 이지스처럼 받아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갔더라? 여기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없네요. 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온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왜 중국이 나옵니까 거기서? 그렇죠. 중국의 그- 영향력을 우려한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권이 네. 중국에 밀착하지 말라는 네. 그냥 옐로 카드를 꺼낸 거예요. 옐로 카드다. 거의 뭐 옐로 카드죠. 옐로 카드 분명히 꺼낸 것이고 네. 지금까지도 트럼프가 전화를 안 하고 있어요. 음. 어제 제가 모 방송에 출연해서 그러네요. 오늘 밤에는 좀 할 것 같다. 네. 시차가 맞잖아요. 워싱턴이면.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뭘 준비를 합니까? 그냥 전화 일단 해가지고 취임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잘 합시다. 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성과를 내는 뭐 이런 뭐 접촉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이 자체가. 우선 인사. 그죠.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인사. 네. 그런데 중요한 거 단 한 번의 면식도 없고 뭐랄까 평소에 교분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 이재명 네. 과 그 부부는 네. 그 부부는 미국을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행으로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네. 못 들으셨어요? 보통은 네. 아니 그러니까 갈 수도 있죠. 여행이라도 간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나도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유학은 안 한 게 분명하니까 네. 뭐 미국을 간 적이 있고 미국을 돌아본 적이 있고 이런 말이 한 번쯤은 유세라도 나올 법한데 네.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62세가 되도록. 네네. 그렇다면은 미국을 일부러 좀 멀리 한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분명히 그 셰셰 발언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반응도 되게 지금 우려가 되잖아요. 이거 뭐 걱정스럽죠. 근데 영국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금 저렇게 X 트위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관련해 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 영국 외무상인 그 데이빗 라미의 저 글을 그냥 리트윗 그냥 재게시를 해버리고 그냥 퉁쳤어요. 근데 원래 이랬느냐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키어 아니죠. 스타머가 작년에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총리에 취임했을 때는 당일에 축하 메시지를 직접 올렸고요. 저렇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저렇게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예. Congratulations to 윤석열 for winning 예. South Korea's president election. 대선 저기 다음 나와야 날, 되는 거예요. 대선 태극기도 올리잖아요. 그렇죠. 대선 다음 날 보리스 존슨이 당시 총리가 직접 챙겼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 반응을 그냥 넘기기에는 좀 쎄한 거죠. 왜냐면 지금 어제도 국민 대한민국 딱 출연해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 백악관 반응이 중국의 인터피어런스, 개입, 그리고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우려한다. 라고 했는데 딱 영국도 지금 저러니까. 자, 키어 스타머는 네. 보수당을 집권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
엑시트 때문에 브렉시트 때문에 네. 이제 보수당이 완전히 총리를 보리스 존슨 이후에 2명이나 갈아치우다가 리시 수넥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돼서 노동당 출신의 이제 노동당 당수였던 키어 스타머가 압도적으로 집권을 한 네.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 노동당은 진보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보주의라는 관점에서 민주당의 이 한국 대선 승리에 대해서 입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키어 스타머는 노동당 출신인데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안보에 관해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굳건한 연대를 갖고 있는 지도자고 더욱이 아주 푸틴을 싫어해요. 푸틴에 대해 거의 에너미라고 부를 만큼 푸틴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진보당의 그러니까 진보 성향 정당 출신의 노동당 대표였던 현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아니 외무장관이 올린 것을 리트윗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손으로 그 몇 줄 쓰기도 뭐 해서 그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외교장관이 올린 걸 외교장관이 이런 말 했더래요 하면서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일종의 외교적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게 동시에 이런 외교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 대통령 취임 지금 2, 3일도 안 돼서 3일도 안 돼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아직 요거가 보도가 한국 언론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 아직 못 봤어요. 이거 뭐 기사가 따로 이런 기사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대단히 뭐 네. 지금 취임 축하에 뭐 시리즈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다 좋아요. 그런데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는 그 대법관 증언법이 그쵸. 이제 네. 오늘 통과됩니다. 뭐 얘기가 잠깐 핀트가 어긋난 것 같지만 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좀 협의를 해야 하겠다. 좀 공론장에서 얘기하자. 뭐 공론의 장에서 네. 얘기하죠. 왜냐하면 매년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한때 그 장경태의 100명 법안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청래가 이걸 이제 꺼내서 병합심의한다 그랬는데 여론이 워낙 따가우니까 이거 대선 때 철회한 걸 꺼내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장경태 법안 32명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6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4명인데 집권 중에 4년 뒤에는 16명의 이 민주당 픽이 그런 말 하잖아요. 민주당 픽. 이재명 픽에 의한 16명의 좌파 성향 대법관이 세워지게 되면 그게 뭐 김어준 대법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베네수엘라에서 20명이었던 대법관을 차베스 때 12명을 더 늘리거든요. 네. 그 12명이 전부 차베스 수하였어요. 그 12명이 채워진 뒤에 베네수엘라 대법관은 차베스에게 털끝만한 견제를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걸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 무력화법이다. 조희대 대법원 식물화법이다. 왜냐면 그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도 무력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대법원 자체가 이제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 서막이 네. 오늘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외교적으로는 좀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그나마 이시바 시게루가 축하 전문을 보냈어요. 일본 총리가. 근데 일본도 지금 복잡하다고 합니다, 심사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취임 첫 해에 거의 뭐 일본 동경으로 그냥 바로 날아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간 경색돼 있었던 한일 관계를 그냥 다 그냥 일거에 그냥 해결을 해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게 심화가 됐던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총리가 축하 전문을 보낸 건 외교적 예의를 갖춘 거예요. 예. 속내 어찌 됐든. 네. 그러면 지금 주요 주변 열강 중에서는 중국의 시진핑만 지금 장문에 축전을 보냈어요. 아주 길게 보냈더라고요. 초심을 잊지 마오 이러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는 혈맹인 거 알지. 100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어. 자, 100년 만의 위기는 뭘 말합니까? 지금 중국몽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견제에 의해서 무산될 위기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왔고 푸틴은 아직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른바 4강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일본하고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하고 통화도 아직 못 하고 있죠. 물론 그렇죠. 할 겁니다. 네.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그러나 이런 식의 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반응부터 좀 이상하고 왜 중국 얘기가 먼저 나와야 하느냐. 그렇죠.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지금은 물러난 왈츠 크리스토퍼 네. 왈츠 그 주한미군 소령했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리고 부통령 이렇게 트럼프 이렇게 네 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가의 위해가 되는 인물 명단을 제출한 인물이 있어요. 여성인데 네. 로라 루머라고. 이 사람은 뭐 이쪽에서 표현할 때는 극우 운동가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의 그 마가 강경 운동가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오벌 오피스에서 만날 정도로 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로라 루머가 뭐라 그랬느냐. 코뮤니스트가 한국을 장악했고 대선을 이겼다. 그다음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혀요. This is terrible. 네. 끔찍하다. 자, 이거를 이제 한국의 아마 그 진보 성향 사람들은 저 미국 극우네 이렇게. 극우 일부에 망언이 그냥 하나 나온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저 로라 루머를 찾아보니까 지금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극우 루머라고 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유튜버 수준이어가지고 뭐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저 로라 루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네 명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마가의 위해가 되는 인물들은 국가 주요직에서 제거를 좀 해야 된다. 그 정도의 그 네트워크가 아니 그 있다는 거죠. 명단을 트럼프에게 그 자리에서 준 사람이에요. 그거를 트럼프가 오케이 애국하는 이 심충정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명단대로 잘랐어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저 로라 루머는. 아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저 사람이 물론 자기 개인 의견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This is terrible. 이건 끔찍하다. 자 우리는 그냥 저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과 잘해야 돼요 지금. 안미 경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트럼프 그 정가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어떤 주요한 지표로 로라 루머의 저 한마디. 저 멘트도 그냥 경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자, 바로 저 말이 또 중국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저 말이 또 대단해요. 저 RIP 사우스 코리아란 말. RIP가 뭐냐면요. Rest in peace. 명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사우스 코리아여 명복을 빈다. 좀 심하긴 하죠. 저 표현이. 네. 그런데 저 사람의 말을 이게 여러 번 좀 걸러서 듣는다 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그 우파들의 생각이 저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네, 나만이여 명복을 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걱정돼요. 그냥 보시면 되고 네. 단어들이 쉬워요. 찾아보시면 네.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코노미스트지의 동아시아 담당하는 에디터, 저널리스트인데 그냥 이재명 언급하다가 저런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저 캡처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인용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프로그레시브 예. 파퓰리스트. as a progressive populist. 진보 성향의 포퓰리스트다라고 이 저 언론인은 표현합니다. 물론 네. 그냥 영국 그 외국인이고 영어를 주 언어로 하니까 누구냐? 그럼 분명히 프로그레시브는 맞잖아요. 컨서버티브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말이 포퓰리스트다. 그러니까 외국의 언론인들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을 저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저 표현도 좀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South Korea has elected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국에 당선됐는데 그걸 이제 저렇게 짧게 저게 이제 쇼츠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프로그레시브 파퓰리스트로 딱 그 규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일단 그래서 이 친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아까 영국 총리의 그 당선 축하 관련한 그 입장 내는 것도 리트윗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그 친서방 국가가 우려를 갖고 좀 그러니까 미심쩍어하는 것 같아요. 영국은 또 주의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네. 미국과 달리 영국은 일찌감치
북한에 네.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평양에 영국 대사관이 있는 나라예요. 아, 그러네요. 당연히. 그리고 네네. 그 태영호 네. 전 의원 지금 네. 민주평통 아마 제가 알기로 사무처장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네. 영국 공사하다가 탈북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김정은의 그 사진을 영국의 한 그 이발사가 네. 그 밖에다가 붙여놓고 좀 조롱하니까 그거를 태영호 당시 북한 영국 공사가 찾아가서 항의를 해서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는데 얼마 후에 우리나라로 왔죠. 그런 전력이 있어서 영국은 사실 북한과 매우 돈독한 관계에 있는 서방국입니다. 매우 네네. 그러니까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가끔 북한 내부 사정을 취재할 때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영상 통화를 시도해서 취재를 하기도 해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총리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는 축하 메시지 하나 안 올리고, 자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영국 총리가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말할 것이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외무장관이 올린 글을 뭐 이렇게 올렸다네요 하고 리트윗을 했다는 점은 석연치가 않아요. 지금 그쵸. 이거는 좀 네. 이게 좀 빨리빨리 이 우리 새 정부가 어쨌든 좀 이 불식을, 이런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옛 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럼병이 뭐 질할병 된다. 그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기증 정도 나는 건데 이거 방치하면 큰 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외교적인 안정감이 보여져야 한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15일 날 당장 G7의 정상회의가 네. 캐나다 엘버타, 그 쇠고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키나나 나스키스라는 유명한 네. 그 휴양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G7 정상회의가 6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갈 수 있어요. 이게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초청이 오겠죠. 초청이 오면 안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첫 무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오늘부터 한 열흘 남았습니까? 국제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분위기에 그 자리에 가면 키리어 스타머도 만나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날 텐데 이거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시더라 이러면 어떡하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좀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그럼 안정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바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에 중국 개입 우려된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아니 왜 미국이 이간질을 해 하면서 지금 저 기사 제목대로 한국의 새 정부 두고 G2가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부터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지금 외교 시험대에 지금 오른 순간이잖아요. 바로 첫날부터. 그러니까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아니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진보 대통령이 승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DJ, 대통령, 노무현, 네. 뭐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네. 문재인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사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중국 외교부도 네. 아니 왜 우리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왜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간질을 하느냐, 지금 이런 날선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요 미국과 중국은 거의 뭐 무협지에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 천지쟁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 지금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전쟁 중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여기에서 두 전쟁 당사국과 한쪽과는 안보를, 한쪽과는 경제만, 이게 안 돼요. 아니 그리고 한국이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거든요. 아베 회고록 같은 거의 한 대목 제가 기억하는 게 오히려 아베가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한국도 일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에도 주한미군 있어야 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이익도 공통점이 있다면은 일본 수상이 트럼프한테도 막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미일 관계도 너무나 이 삼각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일본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세요. 네. 툭하면 친일파리를 했잖아요. 죽창가 뭐 이러고. 죽창가 부르고 네. 근데 일본은 그냥
툭하면 꺼내가지고 쓰는 그 투쟁 구호였고 투쟁 수단이에요. 후쿠시마. 그러니까, 네, 후쿠시마 뭐 수산물 네. 가지고 지금도 그렇죠. 이분들 진짜 우리나라 수산물이 전부 다 아니 일식집 안 가시는가요? 그 사람들은? 초밥 안 먹어요? 엄청 좋아하죠. 사시미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걸 먹으면서 사태도 전에 좋아하고. 과거에 네. 386 운동권이 지금 뭐 김민석이 네. 86 운동권 최초의 지금 최초는 아니지만 총리가 됐는데 그때 저도 대학 같이 다녔어요. 김민석하고 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같은 대학 다녔는데 그때 김민석 기억이 나요. 학생회장이지 않았어요? 총학생회장 했죠. 그쵸. 네. 그때부터 의장님 소리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의장님으로 떠받들여진 좀 시대가 구름 위에 있었군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냥 호의 결사대에 네, 둘러싸여 네. 다녔어요. 김민석은. 그런데 네. 그때도 코카콜라 입에 물고 반미를 외치다. 그런 그 조롱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 김민석도 코카콜라 많이 먹었거든요. 펩시콜라도 미국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생선회 먹으면서 초밥 먹으면서 반일하고 친일파일 해오는데 자 당장 이제 일본 총리 만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싸워서 척결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네. 그 외교를 이제 해야 돼요. 외교를. 그렇죠. 이제는 비판하는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뭐 미 점령군 발언하고 뭐 죽창가 외치고 심지어 문재인 때는 막 죽창가 막 공유하고 조국이 그리고 막 어땠습니까? 뭐 문재인 보유국 이러면서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면서 온갖 그 일본과의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뭐 지소미아 같은 거 갖고도 막 흔들고 그랬던 기억이 문재인 정부 때 그랬던 게 너무 선연히 기억이 나서 이재명 정부 지금 들어와서 한일 관계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되게 우려하고 있고 일본 정부나 일본 그 외교가에서도 지금 되게 지금 약간 좀 불안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때 네. 저는 기억나는 게 13분의 8이에요. 13분의 8. 13끼를 먹었는데 8끼가 혼밥이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13분의 8. 네. 13분의 8 네. 제가 외우고 있어요. 왜? 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날에는 네. 그 중국에 집밥 먹으러 이제 거리밥 먹으러 한번 나갔고 네. 그다음에 경호원들하고 그 부인하고만 해서 잔뜩 모아놓고 그쵸. 1층에서 우리끼리 네. 또 만두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에 가서 칭화대 연설 기억하시나요? 중국은 높은 봉우리요,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종의 제후국에서 와가지고 천자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는데 13끼 중에 8끼 혼자 먹고 중국의 권력 서열 그 10인의 인사를 거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참사네요, 부부장급들이 와가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좀 몇 번 하고 그냥 원래 줄 서서 밥 먹고 막 그래야 돼. 중국은 밥 먹는 문화로 이게 다 보여주는 나라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국 대사관 갔을 때 또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싱하이밍. 근데 종이 들고 읽던데요, 그냥 그죠? 그때 이제 싱하이밍이 급이 뭐냐면 평양에서 있다가 왔는데 네. 부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장급도 아니고 차관복급도 아니고 그냥 부국장이라고요. 근데 제1야당 대표가 그 취급 받은 거예요? 그 대사관에 가서 이제 이 무릎을 지금도 찾아보시면 영상이 나와요. 무릎을 공손히 이렇게 모읍니다. 보통은 다리 꼬고 앉아야 되죠. 그렇죠. 딱 앉아가지고 싱하이밍을 아래껏 떼야듯이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러면서 했는데 싱하이밍이 뭐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잖아요. 한국의 제1야당 거의 최대 정당 대표를 앞에 두고 말이야 한국 잘해야 됩니다. 그쵸. 그것도 그 평양에서 공부한 친구라 어줍지 않게 조선말을 잘했어요. 네네. 우리가 들으면 웃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A4 용지 이만큼 꺼내잖아요. 그쵸. 그 줄줄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간 보지 마라. 그렇죠. 그 중국에 배팅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거를 당시에 이재명 이재명 들은 대통령이 거죠, 그냥 공손하게. 공손히 들으면서 메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로 이어지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이제 셰셰는 선거용 발언에 그쳐야 되고 이제부터는 당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을 적어도 외교적으로는 보여야 한다. 지금 15일 날 캐나다 엘버타에서 바로 지금 다자회의가 있게 되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6월 24일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나라가 출연을 초청을 받아요. IP4라 그러죠. 네. 인도 태평양 4개국. 일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게 네. 가게 돼 있어요. 거기 또 가야 돼요. 지금 15, 16일 날 캐나다 다녀오고 그다음에 와서 며칠 있다가 또 나가요. 이게 이제 국제무대 데뷔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무대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 정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지극히 인간관계 같은 것이어서 어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만나서 네. 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했고 네. 일본 통이에요. 그 아베 신조가 전 총리가 일본 전후 최대의 그 총리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 사람이 친해요 둘이. 그래가지고 총리이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사람도 그 외무장관 지낸 명문가 그렇죠. 출신 아베 아니에요? 신타로. 외할아버지는 네. 또 그 유명한 기시노부스케. 네. 그런데 그냥 이낙연 상 만나고 싶다고 토요일 저녁에 주말에 그냥 한국 왔어요. 와가지고 인사동 이런 데서 둘이 막걸리 먹으면서 네네. 얘기하고 뭐 일로로 자유롭게 대우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외교 관계는 아니 친구하고 무슨 외교를 따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인 거예요. 지금 통일부 장관을 정동영 씨를 시킨대요. 아, 그런 말이 그래요? 지금 방금 떠 있어요. 네. 또. 그래서 이 양반이 하면 두 번째 하는 거거든. 네네. 자 이제 발표를 지켜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써본 사람 또 쓴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정동영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 옛날에 정통이라고 있었어요. 2007년 때 정동영 캠프 있었잖아요. 그죠? 정동영과 이재명.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걸 정통이라고 불러요. 네. 그 팬클럽이 있었고 그 성남 지역 대표였어요. 그때 동네 변호사 이재명이 네네. 그 정통의 멤버로 활약하면서 정치적 스승으로 모셨던 게 정동영 의원입니다. 네네. 이분 전라북도 순창 태생. 네. 그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일제 때 순창 군수. 그 뒤에 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 순창군 지부 대표.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영은 전주고 나와서 서울대 국사학과 나서 MBC 기자 80년대 때 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전력이 네네. 있고 통일부 장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종석도 국정원장으로 간 이유가 통일부 장관을 아마 정동영 의원을 시키려고 그 자리를 만들려고. 국정원장은 그냥 이제 지금 박지원 때도 그랬지만 좌파들이 집권하면 국정원의 역할을 못 해요. 저는 대북 평화원 정도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 더 이상.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래서 역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이 해도 되고 네. 통일부 장관은 강요회의 멤버잖아요. 그 NSC 상임 참석 멤버입니다. 네. 정동영 의원을 다시 쓴다는 것은 보은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고 내가 아는 사람 시킬 거야. 뭐 이런 건데 야. 좀 지켜보죠. 공식 발표가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끼리 간에도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간에도 서로 흉금도 털어놓고 이러면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에 대한 또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뭐 셰셰 뭐 미 점령군 뭐부터 해서 후쿠시마부터 해서 주요 지도자들에게 선입견을 이미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심어주고 시작하는 거가 돼버리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 이 선입견이 없을 수가 없어서 지금 또 하나의 낭보 아닌 낭보가 이 네. 새 정부와는 무관하게 네, 체코 네. 원전이 오늘 본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예, 법원에 제동이 걸렸었는데. 답수를 보내야죠. 이건 네. 누구의 결정이냐? 그러니까 체코 정부의 결정이에요. 네. 체코 정부가 아니 우리가 유리하고 우리가 이익이 돼서 이거 빨리 한국과 본계약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프랑스가 개입하고 이 딴지를 거느냐. 네. 그래서 이거 다 장애물 걷고요. 체코 법원의 확정 판결 이끌어낸 뒤에 본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네.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본계약만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60조 원의 최대 60조 원의 먹거리를 만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내가 취임한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 업적에 이제 넣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참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채팅방에 속보를 전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받아본 속보가 없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화영이 오늘 나오는 날 맞죠, 그죠? 근데 그 이화영 재판이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다라고 아까 채팅방에 한 분이 말씀 주셔서 그것도 확인되는 대로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만큼 이화영이 결국에는 중형 선고가 이게 딱 확정이 돼버리는 게 딴 것도 아니고 대북 송금이에요. 경기도 부지사 평화부지사 시절에 그게 이제 이재명이 난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 대선 토론 때도 김문수 후보가 그걸 갖고 이제 계속해서 캐 물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입씨름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5개의 재판 중에 저는 사실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이 대북 송금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이건 국제적으로 걸려 있는 재판이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뭐 대장동, 백현동,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뭐 이런 것들은 성남 FC 이런 것들은 국내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송금 제재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 소송이 돼요. 이게 국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마음대로 만약에 무력화하거나 이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예를 들어 덮으려고 하면 국제적인 시선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봐요. 미 국무부에 뭐 대북 제재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당장 있다는 거죠. 국제사법재판소도 이 제소가 될 것 같고 누군가 또 운동가라도 아니면 미국에서라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이걸 문제를 삼을 거예요. 분명히 돈을 준 사람이 북한에다가 이걸 돈을 300만 달러니 이걸 넘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거간한 이화영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 뭐 새 대통령도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어물쩍 국내적으로는 덮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돼 한국에서? 아까 보셨죠?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다. Rest in peace 사우스 코리아. 명복을 빕니다. 이게 국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량이나 K가 다 붙잖아요. K 방산, 한류, K 콘텐츠. 지금 정치 빼놓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모범 국가예요.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참 보시죠. 지금 맞네요. 지금 이화영 지금 제 노트북 화면 띄워주셔도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했다. 대북 송금 뇌물 혐의 유지로 나옵니다. 징역 8개월이면 징역 7년 8개월. 저거 징역 7년 8개월이면 저 엄청난 형벌인 거예요. 중형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 7년 8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근데 저걸 이제 대통령이 특별 자면할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재판은 저거 지금 외신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됐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실시간의 나라예요. 그거 다 본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개화기의 조선도 아니고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알리면 2달 뒤에 뭐 미국에 가서 소식 받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미스터 선샤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실시간으로 저걸 다 보고 있다고요. 덮을 수 있는 게 있고 덮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대북 사업이어서 이게 국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되어 있는 재판 그리고 주요 의혹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건 가장 외교 문제로까지 될 수 있어서 지난 대선 토론 때도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 대북송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이거 걸리면 미국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어떡할 거냐 뭐 이제 요런 질문도 그걸 이준석 후보가 했었나요? 뭐 그거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외교 문제, 국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문제, 유엔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헤이그에 또 있네요. 이게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준 열사의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가 거기 있어요. 자, 만약에 제소를 해서 이건 오면은 그 대북 송금 제재 위반인데 이거가 뭐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소하면 어떡할 겁니까?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제소되면 그냥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네. 막아야 됩니다. 그쵸.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그쵸. 그런 분이니까 저는 정말 아무리 페넨마이크에서도 나라 걱정하는 심정에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당 대표가 아니라 이제는 아니, 정당 대통령이니까.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그쵸. 대통령으로 이 나라의 절반이 인정을 했어요. 절반 그쵸. 가까이가. 네. 자 어쨌든 이문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깨끗이 결과에 승복한다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가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부정하자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자는 우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이게 이제 나라 국가 문제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됐으므로 이제 요 문제는 개인의 유력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 대통령의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인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형 확정.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줄까? 영향 줄까잖아요. 네. 아무리 경향신문이지만 최소한의 언론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문부호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네. 그런 우려가 지금 담겨 있는 제목 같아요. 그래.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렇죠. 이화영 네. 재판에서 몇 번이 이름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화영 재판인지 대통령 재판인지 모를 정도의 그렇죠. 그 재판이 왔고 네. 확정이 됐다. 대법원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법원은 아직 그 오늘 법이 통과 안 됐고 증언을 지금 당장 그렇게 빨리 못 해요. 아직은 대법원은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고 네. 저거 그러면 또 이제 재상고 할 것 같아요. 이화영이 재상고 하겠죠? 네. 그 재상고를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예요. 네. 아직은 어떻게 끌어내릴 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전원 합의체가 저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주지 않으면 그냥 재상고하면 시간만 조금 늘리는 거지. 덮기 전에 이제 완전히 이화영은 가야 됩니다. 7년 8개월짜리.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7순 다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심경에도 이재명이 아니라 이화영의 심경에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대통령이 됐는데도 나를 못 꺼내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특별사면이라는 무리수를 둬야 되나? 그런 것은 정치적인 완전히 자충수기 때문에 자살골을 넣지는 않을 겁니다. 사면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거 대단히 중요한 뉴스다. 지금 자. 대법원 증언법은 네. 국회에 오늘 스탠바이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오늘 통과됩니다. 야. 그리고 돌아오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없고 바로 선포하겠죠. 친민주당 성향의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대법원 판결은 이제가 이화영 7년 8개월 징역 확정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된 점이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헌법 84조 그놈의 헌법 84조가 또 나오네요. 참 대한민국이 지금 유례 없는 상황입니다.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에 대한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재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다 예상을 대선 기간 전후에 다 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지지자들이 일단 49% 넘는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으로 네. 선출을 했잖아요. 네. 그 결과에는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결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그냥 난장판이 되자는 거니까. 네. 그런데 자,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러면 이제 이화영은 재상고를 거친다 해도 절대 현재 대법원이 저런 혐의자에게 중형자에게 무슨 재상고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상고를 해보기는 할 것이고 아마 소부에서 결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이화영은 몇 달 뒤부터 이게 좀 재상고 해봐야 네. 형기만 늦어질 거고 출소만 더 늦어져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바깥 빛 보고 싶으면 그냥 승복하고 가야 돼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화병에. 그러니까 판단 잘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까지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이 미심쩍어하는 듯한 이런 그 경황들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좀 오늘 이 부분을 메인으로 주요하게 다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한러 관계도 있죠. 이 4대 외교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지금 방금 또 나온 게 바로 대북 송금 재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 이게 7년 8개월 유죄가 유지가 되는 원심 확정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함께 연루가 되어 있는 국제적인 또 이 사건이어서 저는 이 부분까지 지금 오늘 커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제 네. 피셜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 생각인데 이화영은 참 억울하다. 왜냐하면 네, 대법원 증언법으로 대법관들 전체를 화나게 했어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진보 보수할 것 없다고 보고 2명의 진보 대법관 지금 재법관 하고 있는 분들이야. 네, 뭐 어떤 근데 이거 대한민국 3,000명 넘는 판사들 아무리 거기 좌파들이 뭐 절반이든 뭐든 있어도 네. 저는 제가 볼 때 아니 법관들을 이렇게 화나게 해놓고 엄청 자극한 것이다. 그 네. 대법원에서 이화영이 최대 형량을 받은 거예요. 네네. 제가 볼 때 이화영은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받을 수 있는 형을 다 받았어요 지금. 그러네요. 본인이 아니 뭐 내가 무슨 대북송금 돈을 중간에 챙긴 것도 없고 사진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거기 중국 어디 가가지고 네. 빼갈만 좀 먹으면서 쎄쎄만 한 거가 내 죄라면 죄인데 그리고 쌍방울에 뇌물 좀 받았다고 뭐 하는 그거야 거고. 뭐 거마비 네. 좀 받았겠죠. 네. 뭐 더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왜 나만 갖고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돼? 네. 나 뭐 꺼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라고 해서 재판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저는 네. 이 딜레마.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외교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네. 나토 정상회의는 24일. 그 앞에 캐나다 엘버타에서 열리는 G7 회의는 10일, 15일.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네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민주당 대표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정말 뭐 이거 정말 외교 문재인 시절에 저 끝에서 사진 찍힌 거 기억나시죠? 정상들이 그냥 외면해가지고 투명 인간 취급해가지고 망신한 거. 저 뭐 광화문의 동상인 줄 알았어요. 문재인 저는 대통령.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 G7 회의에서 트럼프가 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또 트럼프가 네. 영국 영국 키어 스타머가 또는 뭐 다른 유럽의 열강의 어떤 유럽 그 구미의 총리나 뭐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그렇게 취급하면 누가 창피하겠습니까? 국민들이죠, 국민들.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네요 지금.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박상규 시사평론가께서 국내외 주요 이슈들 또 이렇게 훑어주셨어요.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강전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출구조사 딱 떴는데 네. 그때 심정 어떤 심정이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아마 우리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네. TV 끄신 분들도 많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을 하면서 출구조사 관련해서 이제 뭐 중계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방송을 그만두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방송 3사잖아요. 방송 3사의 그쵸. 출구조사가 아예 숫자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50%대와 30%대. 그렇죠. 이거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쵸. 네. 막상 이게 개표가 시작이 되면서
한 20%, 25%가 됐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랑 좀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출구조사 틀린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뭐 워낙 출구조사가 비용도 뭐 억 단위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10수억을 썼죠. 네, 그 본인들도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방송 3사뿐만이 아니라 채널 A 뭐 이런 데에서도 네. 자체 조사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MBN 자체 조사가 가장 비슷하게 나왔는데 MBN 이외의 다른 방송사들의 출구 조사라는 거는 거의 엉망이었던 거죠. 한 10%, 뭐 11%, 네. 뭐 이 정도. 방송 3사는 12.4% 차이로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8.2% 차이로 마무리가 돼 있었거든요. 이러한 출구 조사에 이렇게 비용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네. 기운 빠지게 하는 이런 출구 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기존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0.1%포인트 오차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도를 과시했는데 그러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 게 정말 저는 이게 되게 놀랍고 왜냐면 이게 1, 2율의 득표율 차이가 출구조사에서는 12.4%포인트였던 건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27. 그렇죠. 8.3 정도로 네. 준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되게 크고 또 50이 넘냐 안 넘느냐 이것도 되게 큰 거고. 앞자리가 그쵸. 50대와 30대로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40대 후반과 40대 초반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네. 아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아예 앞자리가 두 개가 달라져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이거는 차이입니다. 네. 범접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출구조사라는 것이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딱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일부러 그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네. 좀 안일했던 조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BN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쵸. 뭐 근데 오히려 MBN은 자기네들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비용을 방송 3사만큼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게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건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통계학과 교수들부터 해서 여러 학회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이 출구조사가 어마어마하게 참사 수준으로 실제 득표율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분석이 있어야 하고 또 취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패널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릴 텐데 일단 출구조사 상으로는 이재명의 압도적 승리에 가까웠지만 실제 결과에선 다소 빛이 바랜 양상이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렇죠. 아니라 좌파 매체에서 오늘 오전에 쏟아낸 기사에 대충 이 요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성향의 이제 저들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에서는 출구조사상으로는 이재명의 압도적 승리에 가까웠지만 실제 결과에선 다소 빛이 바랜 양상이다. 이거 나름 절제한 건데 되게 그렇죠. 아쉬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출구조사가 처음에 딱 떴을 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도 선거 캠프 사람들 쫙 모여 있고 국민의힘도 쫙 모여 있고 개혁신당도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완전히 정말 잔치집이 된 거예요. 물론 결론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51이라는 숫자라는 거는 정말로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정말 뉴 노멀이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이제 참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후보 시절에 대구 지역에서 네. 30% 득표를 해내겠다라고 또 당시에는 자신감 있게 뭐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결국 대구 지역에서는 30%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의 어떠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그동안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자신감이 좀 과했기 때문에 뭐 커피 120원 논란이라든지 아들 논란이라든지 유시민 씨 설화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로우키로 저는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좀 강압적이었잖아요. 국민을 그렇죠. 가르치려 네. 들고 본인의 호텔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렇죠. 바보라고. 대통령 후보가 네. 어떻게 국민들을 바보라고 칭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구 지역에서 30%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자제를 시켜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여론조사가 만약에 지금 결과적으로 득표가 나온 것들은 49라는 숫자로 나왔으면은 민주당이 출구조사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난리가 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분명히 조사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뭐 여러분들 뭐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야 뭐 기적이라니 뭐 그 정도까지 또 막 자뻑하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번 선거 정말 힘든 선거였고 후보도 늦게 정해졌고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렇죠. 선거운동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죠. 못했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상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대선을 네. 하고 0.7% 포인트 차로 지고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선대위였잖아요. 그렇죠. 뭐 네. 실상 민주당 안에서의 이재명 이외에 다른 인물이 안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이제 그때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본인이 뭐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 연임할 때도 압도적이었고 이번에 당의 대권 후보로서 결정하는 전당대회 과정도 어쨌든 옆에 다른 후보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는 이들이 진심의 후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뭐 나름대로 자기는 정책 토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가장 궁금한 게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 아들 논란은 뭐 나오기도 전이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질문하지 않는 모습들. 정말 이재명의 눈치를 보면 이재명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이런 다른 경쟁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어쨌든 이재명 일극 체제로서 이재명 아버지의 정당으로서 쭉 이어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 8명이 누가 4명으로 갈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쵸. 이런 얘기들이 네네.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경선 한 4강 때부터는 가장 큰 이슈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그렇죠. 네. 이 이슈로 뭐 각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좀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당 지도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당원분들께서 수준 높은 당원들께서 이것을 정지시켜 주실 때까지 너무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특히 PK, TK 지역에서는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게 여론조사로도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로 그 선거운동 기간 후보 등록일이 되어서 이게 다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그 주 주말에 다 난리가 났었으니까 진짜로 선거운동 기간에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2년도부터 한 3년 동안 내내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운 선거였다. 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주 많이 잘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예, 본인의 개인적인 오늘 매력도 이제 저 있고. 뒤에 썸네일이기도 한데 예.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치렀던 그 눈물겨운 그 그쵸. 탄핵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끌어모은 게 24%였고 맞아요. 사실 24%도 예상 누구도 못했는데 24%를 그때 끌어모았던 거고 그렇죠. 그때 2등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유승민까지 있었는데. 합치면 30%잖아요. 그죠? 네. 어. 그랬었던 게 이번에 41%까지 올라왔다. 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어떻게 네. 보면은 초반에 저희가 이제 실망시켜 드렸던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네.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선거를 포기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결집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그 파면 결정문에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뭐 줄타내기라든지 예산안 정국, 특검 정국 이거 민주당이 너무 폭주해서 대통령 윤석열은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감해주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넣는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로서 그걸 짚었는데 민주당은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들의 폭주에 대해서 단 한 채로 사과하지 않았죠. 사과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이쪽은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계속적으로 프레임만 만들고 또 본인이 중간에 파기환송 결정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나오니까 이제는 대법관들 탄핵하겠다, 법 자체를 개정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폭주하는 모습들. 이게 저는 그 투표율 자체를 올렸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시려고 생각했던 보수 유권자층이 마지막에 그래도 민주당이
사과하는 모습도 없고 쟤네 진짜 개전의 정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올라오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결국 패배는 했습니다만 득표율이 올라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또 심판. 심판에 또 그것이 그렇죠. 작용을 했다. 그래서 사실 8년 전에 24%였어요. 탄핵 대선 때. 근데 네. 정말 치르고 싶지 않았던 이번 두 번째 탄핵 대선에서 그렇죠. 41%를 받은 건데 그러면 저 때하고 지금의 차이 결국에 이재명의 존재가 있었냐 없었느냐로 정리해도 그렇죠.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상 어떤 개인적인 이제 뭐 인간관계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탄핵에 이른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폭주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당대표 이제 시절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당대표와 대통령이 소통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민주당이 엮여 있다는 거죠. 비상계엄을 하게 네. 된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잘못했지만 민주당이 그런 원인을 제공한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정리를 해줬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았을 땐 민주당의 폭주라는 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본인 수사에 있었던 검사들 다 뭐 탄핵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본 자리로 돌아온 부분들 이런 것도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총리를 넘어서서 뭐 경제부총리까지도 이렇게 나가고 굉장히 앞서 나갔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득표율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 그리고 전체적인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패드마이크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 이제 막 뭐 계속 거짓말했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막 또 공유가 널리 되고 있어요. 이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 기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번 이 대선 결과가 펜앤드마이크 마지막 여론조사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저 이제 막대 그래프 보시면 민주당 이재명 47.2, 국민의힘 김문수가 40.8,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9 해가지고 이 펜앤드마이크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 이게 뭐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제 속속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가 비슷했다라고 하면서 공유가 맞아요. 되고 있어요. 우리 펜앤드마이크는 이거 여론조사하는데 비용 그쵸. 또 꽤 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론조사 나와가지고 저희가 뭐 여러분께 뭐 허튼 소리를 해왔던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좀 제가 허튼 좀 소리가 해명 좀 해야 아니라 돼요. 정론 네. 집필을 하고 계셨던 거고 네.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방송 3사는 그쵸. 정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방송 3사의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출구조사로서 그런 신뢰가 와장창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취재하다 보면 여러분 여의도 정치권 취재하다 보면은 뭐 카더라, 뭐 밭글, 뭐 찌라시 이런 것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막판에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 쪽이나 뭐 이런 쪽을 네. 통해서 들었던 건 뭐가 있었냐면 김문수 후보가 6% 차로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네. 돌렸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9% 차로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그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안에도 각 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네. 그게 뭐 여의도연구원, 민주연구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좀 맞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방송 3사보다는 더 예측이 정확했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결과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마다 비슷하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샤이 보수들이 네. 나왔다. 샤이 보수가 결집했다. 뭐 이런 평가가 일단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그게 정도 제가 아까 동의하세요? 말씀드린 투표율 자체가 올라간 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바로 그거다?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투표율이잖아요. 80%에 거의 근접한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갈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하시다가 막판에 결국에는 결집해 주시면서 나왔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샤이 보수층이 결국 투표장으로 나와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만약에 참 감사하면서도 이게 마음 저희가 아픈 거예요. 예, 저희가 뭐 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방송 3사 출구조사처럼 51대 39로 이렇게 지는 것과 49대 41로 지는 거는 너무 느낌이 많이 다른 많이 거죠. 다르죠. 51이라고 결론이 나버렸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김문수, 이준석 이거 단일화 되진 않았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둘을 합쳤을 때 네. 이재명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의 그렇죠. 숫자가 나온 단순 거예요. 합산했었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국, 이재명을 합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영국과 이재명을 합쳤을 때 한 50 정도 되고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보수와 진보로서 반반 나눠져 있다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투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국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의 과반 득표보다 김문수의 40% 돌파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자기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과 그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핸디캡이 또 있었던 거죠. 후보도 늦게 정해지고 그렇죠.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자기들도 참 이 힘든 선거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김문수의 표하고 이준석의 표를 합치니까 이재명의 득표를 능가해서 더욱 놀랐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재명이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0.07% 포인트 정도 더 높게 네. 나오죠. 김문수와 이준석을 네. 합쳤을 때. 이게 뭐 합쳤다고 해서 1 플러스 1이 2가 되지는 그렇죠. 않는다는 단순 합산은 안 거는 되죠.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일화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김문수 후보가 노력해보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글쎄요. 이준석 대표와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향후에 네. 당의 운영 방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일단 네. 뭐 10%를 득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 보전의 문제도 있고 10%가 안 됐으면 아예 보전을 못 받고 10%가 넘어갔을 때 반액, 15%가 넘어가야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개혁신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생긴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당비라든지 뭐 특별당비, 뭐 후원금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돈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2030 남성들이 주로 지지했다라는 것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40대, 50대, 60대 이 이상 분들보다는 후원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그렇죠. 뭐 아끼고 아껴서 이번 선거 네. 과정을 보냈다라고 합니다만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은 어려울 게 있을 것이고 근데 경제적인 부분은 넘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보수의 적장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유세를 대구에 가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동안의 선거 캠페인은 수도권, 뭐 대학 가서 학식 먹자 이준석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 유세도 뭐 강남권이나 뭐 동탄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대구에 갔다는 것은 본인의 그 세 번째 토론에서의 실언 논란 이후로 그리고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도 일부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간다는 느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보수의 적장자가 되려면 일단 질 때 지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겠다라는 마지막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대구에 내려가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를 보았을 때는 경기와 세종 이 지역이 높게 나왔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보수 정당 그리고 보수의 그 적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미지인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0.7%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에게 이겼는데 그때 심상정 후보가 2%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당. 민주당이랑 네. 정의당이 그동안의 전략적 연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깨지면서 지금 원내에 한 명도 없잖아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이번에 개혁신당에 대해서 우리 보수 유권자층에서 어떻게 보실지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적장자라고 얘기했는데 TK 지역에서 득표율도 별로 높지가 않고 빛을 그리고 발했죠. 네. 합쳤으면은 산술적으로는 조금 더 비등비등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에 뭐 과거에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뭐 매진하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뭐 낙선 인사 뭐 이 과정에서도 봤는데 실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의힘과 연대를 할 명분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단일화를 안 한 것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보는 것처럼 내란 세력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뭐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전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개혁신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그 핵심 지지층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지난 총선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랑 이제 빅텐트 친다고 했다가 핵심 지지층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그 텐트 접었잖아요. 그쵸.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도 단일화에 대해서 망설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쇄신 방향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속상한 마음에 막 이제 막 뭐 욕설도 하시고 뭐 누구를 뭐 없애라 누구를 뭐 때리겠다 뭐 이러시는데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학하시면 안 된다. 이번 사실 근데- 결과 보면 네. 이게 2030에서의 그 지지율 보면은 이재명이 꼴등이에요. 특히 이제 20대 남자들에서는 3등이잖아요. 그죠? 이준석, 김문수, 이재명 순으로 꼴등이고 30대에서는 이준석, 김문수 합치면은 이재명을 그냥 압도적으로 상회합니다. 30대에서. 그러니까 2030에서 그런 결과를 또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네. 청년 측에서 어쨌든 다시 저희 김문수 후보에게 국민의힘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어쨌든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2030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 성향이 이번에도 역시 뚜렷하게 나와서 그렇죠. 네. 약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막판에 여러 가지 설화 논란이 있잖아요. 아들의 문제 그리고 유시민 씨가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표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저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과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아니 자기는 자기 관련해서 뭐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어떻게 해서든 유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커피 120원 논란 관련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아들 그 댓글 논란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를 그렇죠. 고발을 하고 본인은 다 무죄가 될 거면서 무죄든 면소가 될 거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저런 모양새도 저는 청년층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결론을 보니까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걸로 나와서 이게 뭐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번에 이 세대마다 그리고 성별마다의 이 득표율 같은 것도 보면 이 보수가 자학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서로 막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해가지고 됐다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각계격파당한다 그럴까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막 지금 계속 뭐 내분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여부 이게 그렇죠. 그것도 앞으로 또 뜨거운 감자가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거든요. 네. 그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임기 남은 임기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6월 30일 이후에 뭐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뭐 정상적이라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오늘 이미 임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사법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쵸. 6월 18일에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습니다. 원래 5월 15일이 재판이었지만 한번 연기가 돼서 6월 18일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 자체가 안 열리게 하던지 그냥 면소 판결만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전당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다 보면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또 일부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 본인이 전당대회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파이터의 역할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저는 전당대회는 약간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측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아마 뭐 즉각적인 전당대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할지 그냥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6월 30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뭐 본인이 뭐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전당대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그쵸.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 권한에 대해서 내려놔라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때 의원들이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러났었을 때에 권성동도 물러나야 된다 막 그렇죠. 이랬었잖아요. 한동 쪽에서. 근데 왜 물러나지 않았는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 계속 찾아가가지고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조경태가 원내대표가 되니까 안 돼. 글쎄요, 뭐 그때 그런 얘기가 그랬다는 있었죠. 거예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거쳐서 이제 되는 분이기 때문에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 대한 결과를 뒤집고 한덕수를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권성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여기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또 치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원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당무 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인정해주고 여기까지 끌어왔던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뭐 지금 절차적인 그동안의 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인지도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이번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출구조사 그리고 실제 득표 결과 보면 여러분 2030에서는 이재명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 세대로부터는 비토당하는 이런 후보가 아니었나라는 이 평가까지 그리고 나오는 아마 거예요. 그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2030에게는 네.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토론회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좀 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도 지금 뭐 개혁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젊은 층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된다라고도 토론회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고 이 연금 부분을 건드리는 게 지금까지도 사실 지금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오랜 그렇죠. 기간이 걸렸는데 이게 본인의 정권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이런 트리거가
사고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 과정에서 뭐 연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두루뭉술한 대답만 했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2030은 민주당에 대한 위선부터 해서 그렇죠. 경제 성장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장기적인 어떤 이런 이 성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세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030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 대해서는 나라가 하는 폰지 사기다. 그렇죠.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뭐 토론회 과정이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했지 진심을 보이진 않았던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인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본인의 정권을 흔드는 상황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본인의 공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0대 공약 처음에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토론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개헌하겠다. 그것도 뭐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연임제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본인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임기 단축이든지 그렇죠. 뭐든지 하고 싶지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혁하고 싶은 동기가 이미 자기는 사라진 기득권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네. 우리 젊은 층에서는 완전히 캐치를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랑 막약한 이제 동생이 한전 다녀요. 네. 근데 한전이 대표적으로 문재인 탈원전에 피해를 받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에너지 시장이 그때 박살났었을 때도 막 적자 누적돼갖고 한전 그때 엄청 네.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전의 입장에서 또 보는 거죠. 그러면 탈원전 하니 뭐니 뭐 재생에너지니 뭐니 네. 얘기하는 거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전 내에 노조 위원장은 이미 그 출신이 민주당의 모 의원이 있고 지금 또 한전의 노조 위원장은 또 이재명에 줄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2030들은 지금 이 민주당과 그와 함께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이런 여러 이 이권 단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되게 눈에 불을 켜고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얘기를 하면 그쵸.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뭐 탈원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일 크게 건 게 AI 100조 원이에요. 그쵸.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근데 AI 산업에다가 100조 원 투자를 한 거에 계획이 뭐냐? 세 가지 얘기해달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AI 산업 하는 거 좋죠. 뭐 저희 김문수 후보도 당연히 그게 중요한 공약이었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에너지 그 전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서 그렇죠. 최근에 스페인에서 한 달 전인가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서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됐는데 스페인이 원래는 원전을 쓰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공급에 있어서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햇빛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재명의 AI 100조 원 여기에 있어서 100조 원의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리드라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망이 있는데 그 망을 까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 망을 까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갖고 100조 원이라는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런 결정적 것들도 포인트였죠. 조금 아까 이제 한전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본인은 뭐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오늘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되면 이제 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5천 시대 될지 모르겠고 삼성전자도 뭐 3개 정도 더 만들겠다. 삼성전자급의 회사 3개 정도 더 만들겠다. K 엔비디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일단은 전력 수급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도 없는 것이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젠슨 황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대만 가서 대만이 탈원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원전 없이는
AI나 이런 거 육성 힘들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 얘기에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이 막 엔비디아 젠슨왕 얘기하면서 아는 척 숟가락 얹었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그 육성을 하려면 산업 육성하려면 원전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더 장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쓰지를 않는데 그걸 외국에다가 네. 수출을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글쎄요, 뭐 민주당이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AI를 산업을 이제 육성하겠다라고는 있는 상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조금은 뒤로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번에 정책 과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2030 미래 세대가 이재명을 비토한다는 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준석, 김문수 이 후보의 지지를 득표를 훨씬 많이 했다는 거,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보수가 소중하게 여기고 크게 강조를 해야 될 이번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께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출구조사가 참사 수준으로 틀린 거, 결국에는 이 샤이 보수 현상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치러진 이 탄핵 대선, 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대면으로 실시되는 출구조사에서 일부 속마음을 숨겼을 수 있다. 이게 참 사실 가슴 아픈 거기도 한데 되게 감사하면서도 그래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출구조사보다 모두 다 늘어난 반면 이재명의 득표율은 줄어든 것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요 정도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에 보수 유권자층이 여론조사든 이번에 출구조사든 여기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게 너무 그렇죠. 안타깝고 우리 보수가 더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세상이 될 수 있어야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어떠한 폐해를 가져올 것인지 지금으로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여기에서 빨리 우리 국민의 힘이 정신을 차리고 그 중심을 잡아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민주당은 뭐 내란을 진압한다, 뭐 내란을 종식한다, 뭐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재판은 계속돼야죠. 바로 이재명 재판 계속돼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투표자도 절반이나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견을 냈다는데 혹시 준비된 이미지 있나요? 네. 막 이게 벌써 돌아다녀요. 네, 준비된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저게 이제 MBC인데 이제 그 재판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란색이 계속해야지 이거 저 색이 좀 애매한데 저 하얀색에 가까운 보라색, 연보라색은 중단해야지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투표자에서도 42%는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43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문수, 이준석 투표자는 뭐 볼 것도 없고 압도적으로 저렇게 나와요. 저런 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이재명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쵸. 중도층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러프하게 보면 반반인 거잖아요. 반 정도는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는 뽑아주는데 그래도 재판 받을 건 좀 다 받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6월 18일에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잡혀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재판만 5개 아니에요? 형사 재판만 그쵸? 5개예요. 네,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잡혀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6월 18일에 있는 이제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기일인데 이때 지금 그 전에 내일 그 임시회 열어달라고 소집 요구서 민주당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거기에 대해서 법안 개정하겠다는 건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걸 과연 처리할 수 있을지 좀 의문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우리 저 표 보는 것처럼 이재명을 찍어준 사람들조차도 반 정도는 재판 계속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재판 받고서는 털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아닌 거고 정권 잡자마자 그런 형태로 국민들께 보이는 게 정무적으로 부담이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일단은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조금 벌고 그 과정에 있어서 법안을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 5일날 본회의 열어서 본인과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를 했을 때 이게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제2요구권 행사를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제2요구권 행사를 안 하겠죠. 근데 15일이 지나면 벌써 이미 20일인 거예요. 6월 20일. 네. 그러니까 6월 18일 재판은 제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시 공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시 공포하는 건 부담감이 너무 큰 거죠. 왜냐면 본인은 선거 과정에서 김용태랑 이준석 고발한 건 뭔데? 그렇죠. 국민들이 그 얘기를 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뭔데? 왜 남들은 고발하고 너 사건은 다 이렇게 다 없애려고 하는 거냐?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 계속 재판은 해야 돼라는 게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저 여론조사의 내용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 자체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연기를 받아줄지 말지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여러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다음에 위증교사,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다음에 저게 다 쌍방울 병합이 그룹 되죠. 예. 대북 송금 의혹, 그다음에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해서 이 5개 정도인데 맞아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각 재판의 이런 이 속행 여부나 이런 거는 이제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각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고 그리고 기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기환송심도 원래 5월 15일에 재판이 잡혀 있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니까 6월 18일로 변경을 해줬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다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거로 생각이 되는데 받아줄지 말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뭐냐면 재판부가 예정대로 기일 진행하면 네. 대법원의 이런 이 유죄 취지, 이 판결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 매우 큰 거 아니겠어요? 매우 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네.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관건인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대법원 양형기준표라는 걸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그 표를 보면은 왜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뭐 지방법원이 네. 다 이제 막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뭐 징역형 나오고 어디서는 막 벌금형 나오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략적인 그 수준을 정해놓은 표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본인이 이걸 TV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네. 부분들,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유권자의 그 결정에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인 경우 이런 게 가중 사유가 되는데 이런 것도 대법원에서 다 지적을 했거든요.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금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에서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은 무죄였고 이게 만약에 벌금형으로 형 종을 바꾼다라고 해도 양형기준표상으로는 최저가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100만 원 원이 이상만 나오면 넘어서면은 이제 저기 그쵸, 피선거권이 박탈이잖아요. 박탈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런 게 이미 그 표 안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재량을 가지고서는 결정을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표로 봤을 때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걸 민주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해서 법안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거 피선거권 박탈돼서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이 논란 이런 것도 그렇죠. 커질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 관련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것은 뭐 상관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도 뭐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 대통령 결과적으로는 네. 그 헌법 84조의 해석도 원래는 그렇죠. 불소추 특권. 네,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 저기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아니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되는 사건들이 다 중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 라고 MBC에서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런 다수설이 없는 거예요. 다수설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헌재 갔을 때 아닐 것 같은데 재판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들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그 얘기한 것처럼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뭐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이러면 이런 개정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오히려 이재명이 이야기한 게 거짓말이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법안을 넣으면서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대선 본 투표일 직전에 김어준 방송 나가서 했던 발언 보셨어요? 아,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대법원이 내가 본인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대법원 쪽에서 빨리 기각한다, 처리해준다라고 그런 분위기였대.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대. 그 과정은 말할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갖고 다들 그쵸? 법조계에서 뒤집어졌어요. 그 얘기를 한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선거 바로 전날 아침에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해서 뭐 사찰을 했다라든지 뭐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다 소통은 되잖아요. 이러면서 다 들었는데 빨리 이거 털게 해주자. 이 얘기를 들어서 내가 고마웠다. 그러니까. 고마웠는데 나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변호사 해본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결론이 바뀌어서 이렇게 황당무계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 발언이에요. 그죠? 저는 그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이 대법관들의 탄핵 이거를 민주당에게 진행하라라는 지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네. 결국에는 그 10명 본인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10명이 변심했다라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대법관들 뭐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진행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또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증거를 뭐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대선 한 3일 정도 남겨놓고 그런 행동을 해서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뭐 어필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검사도 파면 제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법관도 이제 30명,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지난번에 청문회도 했었고요. 특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구나. 다만 본인 입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동안에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시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알아서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네. 깨끗한 법원이 필요하다. 음.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깨끗한 손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결국에는 지령을 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을 때 마치 또 저거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좀 했던 것처럼 또 네.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발언이기도 저는 했었거든요. 저 이재명 저 발언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한 이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부분 다 손든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은 그 전 문재인 시절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들도 아 이거는 진짜 해갖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거 아닙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유죄 취지로 네. 했기 때문에 결론이 조금 빨리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그리고 뭐 조희대가 혼자 다 했다는 식인가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특검 같은 거를 해서 네. 결국 나올 게 없어도 그 과정에서 탈탈 털면서 망신 주기식.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대법관들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너네가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우리는 알아서 채워 넣겠다. 대법원장이 니네 자리뿐만이 위험해졌네요. 아니라 네. 30명, 100명 해갖고 채워 넣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사법부는 정말 상권 분립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정치에는 최근에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되잖아요. 뭐만 일이 있으면은 다 법원으로 다 가고 법원으로 있는데 갖고 가죠. 예, 네. 다 법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법관들에 대한 압박은 그냥 일반인에 대한 압박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선거 바로 전날에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폭주하겠다라는 선전포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일에 이제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는 바로 얼마 전까지 부장판사 하다가 변호사로 나온 40대 모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 통화할 때 하더라고요. 아니 이걸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법관 대표회의를 얼마 전에 이재명의 했었는데 그 김어준 방송에서 그 발언 그거 보고 너무 놀랬다면서 아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재명 이걸 갖고 해야지
라고 얘기를 그것도 하더라고요. 이제 추후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관 회의라는 것도 어쨌든 그냥 뭐 의결을 했을 때 선언적인 의결을 하는 것에 네. 불과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뭐 법원이라든지 행정부 이런 데에 대한 의견으로서의 압박이지 뭐 어떤 절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번에도 대선 과정에 있어서 한번 했죠. 한번 했는데 결론을 내리진 않았죠. 이게 특정한 사건이 아직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날짜는 잡히지는 않았는데 할 얘기는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날에 대선 전날에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법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심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재판소원을 하겠다. 그 규정을 만들겠다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법관수 증언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마 법관 대표 회의는 곧 다시 열리게 되지 않을까. 그냥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결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쵸. 것은 아니어서 조금 네.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5건의 재판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다뤄봤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당장 지금 이재명으로부터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육박하고 있는 그 위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질타 이런 거 뭐 아랑곳 않고 이재명을 위한 위인 설법이나 마찬가지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건 막 이제 밀어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뭐 언론은 또 언론으로서의 또 와치독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또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지점이에요.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조국 어떻게 할지 네, 사면 복권 시켜줄 건지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열심히 네. 뛰어줬거든요. 본인들 후보도 내지 않았고 초반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뭐 함께 이렇게 경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귀등으로도 안 들었었죠. 당연히. 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은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자처하면서 열심히 뛰었었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원내교섭단체 지위는 확실하게 줄 것인가? 그게 이제 예전에 민주당이 그럼요. 본인들 네. 선거 공약이었었는데 막상 조국혁신당이 10명이 넘어버리니까 뭐 20명에서 10명으로 처음엔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 진행을 안 해줬었는데 그걸 해줄 것인지. 근데 조국 대표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네.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조국을 뭐라고 했었죠? 그 표현이 조국을 빨리 보고 싶으면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하여튼 맞아. 일찍 보고 싶으면 네, 그죠? 일찍 보고 싶으면은 조국을 일찍 네, 보고 싶으면은 이를 찍어야 된다.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올렸나요? 뭐 이게 또 언론에도 보도가 그쵸. 되고 이랬었는데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조국혁신당에게 그런 당근을 줄 것 같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준하 변호사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